안녕하십니까. 자, 형사소송법 쟁점 연구의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형사소송법 이미 다 한 번씩 다 보셨으니까 형사소송법 일반에 대한 내용을 생략을 하고요. 바로 이 수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쟁점 연구입니다. 쟁점 연구이기 때문에 이 쟁점을 위주로 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이라고 하면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 위주로 하는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이 제일 중요하니까 변호사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주제를 위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좀 강화하는 내용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체포 구속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주제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좀 새로운 경향이라고 해서 이제 좀 새롭게 문제되는 주제도 있을 건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으면 체포 구속 이런 것 같으면 거기다가 조금 더 최근의 판례나 법조문의 변경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새롭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주제 같으면 여러분이 좀 취사 선택을 좀 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 문제가 그 변시에 나올까? 라는 생각이 안 드시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를 내고 기존에 알고 있던 데 밑에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하시는 방향으로 이 수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쟁점을 고를 때 변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변시하고 전혀 동떨어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고, 변시와 많이 관계가 있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변시와 조금 관계가 있는 거. 이제 조금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안 나오는데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최신 경향에 속한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변시 내용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진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 경향을 대표하는 쟁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가지고 요거는 내가 미리 공부할 때 좀 쌓아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거 이제 쌓아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과감하게 이제 쳐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 수업에서 얻어가시는 게 있길 바랍니다. 교재는 따로 정한 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던 교수님 교재나 아니면 수험서나 상관없이 다 준비하시면 되겠고, 법전은 아무래도 항상 봐야 되는 거니까 이 변호사 시험 법전 하나를 준비하셔가지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안 오늘 이제 제가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이제 수사 파트를 강의안을 에듀클래스에 올려놨는데, 이게 뒤에 내용도 쫙 다 있습니다. 쫙 다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왜냐면 저도 또 강의 준비를 하면서 더 추가할 것도 있고 또 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매주 조금씩 이렇게 올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제가 앞에 간 걸 또 고칠 일은 없습니다. 앞에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뒤에 것들을 좀 고쳐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나갈 테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에 다 프린트 하셔갖고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번 수사부터, 수사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또 형사소송법 공부하신 지 한 1년은 됐으니까 다시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수사의 기본 원칙, 수사의 의, 수사, 즉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게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줄에 이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당연하지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소된 다음에도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수사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수사는 크게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가 있다면 임의 수사는 물론이고 강제 수사도 필요하다면 공소 제기한 이후에도 할 수가 있다. 다만 그때 그 강제 수사는 그 사법기관에 그 스크리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수서법원이 있으니까 수서법원의 신청을 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활동이다. 증거라고 하면 증거물, 증거서류, 진술증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수집하고 모아놓고 하는 활동을 얘기한다. 그리고 사인이 수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기관은 뭐 잘 아시다시피 검사, 사법경찰관, 리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에 이제 수사와 내사의 구별. 수사는 이제 국민들에게 되게 침입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가급적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갖고 수사에 관해서는 법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죠. 수사가 시작되면. 반면에 내사는 이제 수사 이전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 제한이 훨씬 없거나 아니면 덜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언제를 내사로 볼 거냐, 언제를 수사로 볼 거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수사로 본다면 가급적이면 제한을 받아야 할 것이고 내사로 본다면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수사의 시점을 상당히 앞당겨 놓고 있다. 이걸 실질 사유라고 한다. 판례가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형식적으로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그때부터는 수사라고 본다. 그래서 좀 더 제한을 받아라. 이런 내용들을 다 1학년 때 배우신 바 같고요. 그 다음에 수사의 대상은 피의자가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자,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여기가 이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195조의 이제 검사의 수사, 196조의 사법경찰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잠깐 검토를 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쟁점이죠. 쟁점으로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종전에는 되게 명확했는데 195, 196, 197도 명확했는데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개정이 되었죠. 2020년 2월 4일 날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뭐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다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그걸 좀 정리해서 우리 입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훨씬 더 명확했습니다. 그전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고 사법경찰관 경위상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뭐 경사, 경장, 순경 등 사법경찰관 리는 또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갖고 이렇게 상명하복이 명확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전격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바뀐 내용을 여기서부터 이제 개정법입니다. 개정된 법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또 개정도 내용이 복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법이 지금 개정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 법률 정보에 들어가면 이게 개정됐으면 이게 최신법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 법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게 개정법은 예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법률 정보에 안 올라옵니다. 이게. 아직까지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부칙의 문제인데 이제 두 가지 단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증거 파트고, 증거 파트는 이 개정을 해놓고도 앞으로 4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했지만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이미 이 법은 공포했습니다. 공포했는데 그 효과가 발휘되는 거는 공포로부터 4년까지 기간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해라. 그동안은 내가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법이 뭐죠? 이게 검사 피신이죠. 검사의 피신 조서에 대한 거는 앞으로 4년간 시간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볼 때까지 아무 일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이게 그만큼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공포 후 6월부터 1년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워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까다롭죠. 공포한 다음에, 공포는 이미 했고 2월 달에 공포하고, 그로부터 6월, 8월 또는 내년 2월 이내에 시행하라. 이 얘기는 뭐냐?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법률만 그 껍질만 돼 있을 뿐이지 그 밑에 자세한 내용은 밑에 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요 동안 준비해가지고 시행은 이때부터 해라. 일단 시행이 돼야 현행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행법이라고 안 써 있고 예정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일자간. 여러분이 지금 로상 같으면 6개월에서 1년 내에 아직 그때까지 법이 안 바뀔 수 있는 거죠. 법이 시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로상 같으면은 뭐 이거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로2니까 주로 로2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이제 시행되어 있겠죠. 증거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는 현행법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걸 뭐 우리가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이 자리에서 뭐 저희 쟁점 연구이 조그만 소리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핵심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일단 개정법이라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현행법이기 때문에 개정법이라고 하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195조에 195조는 이게 중요한 조항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형사소법 수업 시간에. 이거는 우리 법상 우리 1조입니다. 형사소법 1조에 나오는데 여기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협력관계다. 이게 이제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협력관계다. 둘이서 이제 앞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 싸우지 마. 서로 협조해서 일해야 되고, 두 번째 196조가 검사는 수사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 195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검사는 수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197조에 보면 197조가 사법경찰관과 니도 수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둘이 협력관계다. 검사도 수사하고, 검사가 제한적 범위에서 직접 수사하잖아요. 사법경찰관이는 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고 수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만 선언해놓고 아직 그 밑에 세부 규정이 없는 거죠. 그 전 같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게 쫙 규정이 있는데,
요거만 선호했고 아직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앞으로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시행해라라고 하는 거고 만들다 보면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들다 보면 밑에 뭐 대통령으로 만들든 법무부령으로 만들든 이게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원칙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 197조의 2 197조의 3 197조의 4 요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1번은 요거는 수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이제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해서 다 올리잖아요. 그죠? 올리면 거기 어떤 때 보완 수사할 수 있느냐? 뭐 공소 제기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보완 수사해라, 좀 더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영장과 관련된 거다, 좀 더 해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완 수사고. 그 다음에 시정. 수사를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 가서 좀 고쳐라. 이렇게. 197조의 3이고 197조의 4는 서로 경합했을 때 검사와 이제 둘 다 수사하기 때문에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사를 경합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에는 검사가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그림을 첫 번째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 요게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과 같이 포함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적인 내용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로 앞으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서 사법경찰이 관이죠. 사법경찰관이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검사한테만 주어져 있던 거죠. 입건은 사법경찰이 하지만 종결은 다 검사가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종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요게 245조의 종전의 조항은 245조에 4까지 있습니다. 4까지의 준용 규정이고 245조에 5부터 여기에 보면 이제 종결할 수 있다. 일부를 종결할 수 있다. 불기소, 기소한 사건은 다 올리고 불기소 사건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조항이 245조의 5부터 245조의 10까지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두 군데가 다르다. 수사를 시작할 때와 수사를 종결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이제 더 폭넓은 권한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고 여기서도 주고 이렇게. 그래놓고 사실 사법경찰관하고 상관이 없는데 3번에 검사의 피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뭐와 똑같게 사경의 피신조서와 같이 만들어 놓고 요게 이제 312조의 1항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수사기관 사이에 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 부분들인데 요건 여러분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 시험 볼 때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요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 시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페이지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쟁점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수사의 조건 보겠습니다. 수사의 조건.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된다. 이 주관적 혐의입니다. 객관적 혐의면 이제 강제 수사가 가능한 거고요. 주관적 혐의라고 하니까 혼자 느낌이 이런 걸로 안 되고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인 것을 요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수사는 필요한 때만 해라. 무슨 얘기냐면 수사는 결국 공소제기와 관련돼 있잖아요.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없으면 수사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 판례에 친고죄에서 고소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그럼 수사할 필요가 없다. 주로 이런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상당성. 이 필요성과 상당성은 이제 수사 제한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필요할 때만 하고 하더라도 상당한 방법으로 해라. 이것이 너무 끔찍한 방법으로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 수사의 상당성과 관련해서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설명이 함정수사다. 함정수사 같은 거는 상당한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함정수사라는 거는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게 해놓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이제 종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 판례에서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 판례도 지난 한 20-30년간 되게 많이 쌓여 있고요. 판례도 일단 많고 뭐 객관식 사례형으로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좀 해결이 됐고요. 4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위에서부터 한 10번째 줄에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술 등으로 범위를 유발할 것인지 이렇게 두 개를 나누죠. 기회 제공형과 범위 유발형으로 나눠가지고, 기회를 제공한 거는 그거는 수사기관 잘못이 아니다. 본인이 열심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는 증거로서 쓸 수 있지만 범위를 유발해서 쓴 거, 요거는 증거로서 못 쓴다. 이렇게. 그래서 기회 제공형의 함정 수사로 얻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고, 범위 유발형의 함정 수사로 얻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나아가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해? 범위 유발형은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옵니다. 범위 유발을 한 거는 위법한 함정 수사인데, 기회 제공형은 아니지만 범위 유발형은 위법한 함정 수사인데, 그 경우 처리 방법이 뭐냐? 첫 번째 1번 무죄설, 2번에 공소기각설, 3번에 면소설, 4번에 가벌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 이슈가 있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함정 수사에서 하나씩 한번 보죠. 자, 함정 수사는 크게 기회 제공형과 범위 유발형으로 나눈다. 그래서 기회 제공형은 판례 결의에 의하면 적법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범위 유발형은 위법한 수사다 이렇게 아예 딱 얘기를 해놓고, 두 번째, 그래서 증거 능력 관점에서 범위 유발형으로 얻은 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게 이제 전부 판례의 경우인 거죠. 그다음 세 번째, 판례의 세 번째 경우에는, 자, 이 범위 유발형 증거 능력이 없는 거는 기본이고, 없을 뿐만 아니라 범위 유발형인 경우에는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증거로 안 쓰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요거는 2번에 공소 기각을 해라. 1번은 보신 바와 같이 무죄로만 하자. 이게 무죄설이고, 공소 기각설이 있고, 3번에 면소설이 있고, 4번에 가벌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4개죠.
요걸 한번 두 개로 한번 묶어볼까요? 두 개씩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두 개는 뭐 하자는 얘기일까요? 형식 재판하자는 얘기죠. 저 1번과 4번을 섞으면 1번과 4번만 다 섞는 게 아니고 1번만 4번입니다. 요거는 실체 재판사라고 하죠. 자, 두 개를 나눈 거죠. 면소도 결국 형식 재판입니다. 왜 이렇게 나눈 거냐?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함정 수사를 하고 나면 함정 수사의 결과 예를 들면 마약을 좀 마약증 삽시다. 그래갖고 마약을 파는 순간에 딱 잡는 거죠. 그 증거를 갖고 기소에 들어가면 그러면 지금 현재 판례에 의하면 요거는 공소를 기각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소 기각서는 특히 또 조문 뭘 대고 있죠? 327조 2호를 대고 있죠. 공소의 제기가 327조 2호를 보면 327조의 2호에 보면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데 공소 제기의 절차?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그 공소 제기하는 전 과정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건 비법하게 수집한 증거,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범위 유발형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바로 공소 기각을 하자.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죠? 327조의 2호는 형식재판 사유라는 겁니다. 327조가 전부 그렇습니다. 1호는 재판권이 없는데 2호는 이중으로 공소제기였을 때, 3호는 이중으로 공소제기였을 때, 4호는 재기소 위반에 따라서 공소제기였을 때, 5호는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6호는 발의사 불법죄에서. 이게 전부 다 이 사유들은 전부 겉으로 보면 보이는 사유입니다. 형식 재판을 하기에 적당한 사유인 거죠. 고소가 없다.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가 없다. 그럼 바로 그것 자체를 딱 느낌이 오는 거죠. 공소기각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 함정 수사가 있었느냐? 요거는 조금 더 그 자체로 당신 함정 수사했어 안 했어? 이거를 보려면 수사의 전 과정을 봐야 되겠죠. 특히나 잘 보십시오. 우리는 기회 제공형은 오케이입니다. 범위 위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수사에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 전체 수사에 정황을 볼 필요가 있죠. 이게 기회 제공에 그쳤는지 범위를 위반한 것이 그걸 먼저 다 본 다음에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함정수사가 있었네. 위법한 함정, 범위 위반의 함정수사가 있었네. 그러니까 공소기각이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가 되게 실체 재판에 가까운 거죠. 형식적 사유가 아닌 거죠. 공소기각의 모든 사유는 전부 다 형식적인 사유입니다. 전부 겉에만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죠. 공소기각의 판결뿐만 아니라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32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겉에만 보면 뚝딱 알 수 있는 거죠. 면소는 그나마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면소는 그나마 실체를 조금이라도 봐야 돼. 왜? 거기에 무슨 시효완성이나 이런 것도 이게 무슨 범죄인지 봐야 되고 조금 더 들어가야 되죠. 얘는 거의 겉만 살짝 보고 판단하는 사유입니다. 공소기각은. 나머지 두 개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형식재판 사유는 가급적 겉만 보고 알 수 있는 사유라야 형식재판을 하겠죠. 근데 311조 2호는
그렇지 않은 사유라는 거죠. 요거는 법률의 공소제기하기까지 수사 과정 전체를 쫙 보고 봤을 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 이럴 때만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327조의 2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소제기의 절차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질이 이렇게 안 써 있었습니다. 안 써 있습니다.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 이럴 때만 공소기각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경우가요? 예컨대 공소제기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규정에 어긋나게 공소제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공소제기하는 절차, 형식적인 절차가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지 그 공소제기의 원인이 그 공소제기의 실질이 그 공소제기의 과정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소기각서라고 하는 판례의 견해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공소기각을 할 건 아니고 실체 재판을 하자. 이게 바로 이재상 교수님 견해인 거죠. 실체 재판을 해가지고 형식 재판에서는 걸러지지가 않으니까 실체 재판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만약에 실체 재판을 해가지고 이거는 함정수를 한 게 맞다. 그러면 걔를 증거 능력을 없애자. 함정수를 한 게 맞다. 뭐 범위 위반으로 나누든 기회적으로 나누든 어쨌든 함정수하나 그럼 얘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하자. 이게 이제 이재상 교수님 견해인 거죠. 그게 유력한 증거다. 그럼 무죄가 되겠죠. 그거 하는 게 증거가 없었으면 무죄가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이거와 별개의 또 다른 증거가 있다. 그럼 유죄가 될 거고. 이게 바로 실체 재판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왜 판례는 형식 재판서에 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우리 판례가 특별한 고민 없이 그냥 이거는 안 돼. 공소기각이야. 이렇게 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공소제기 절차 위반의 경우에 두고 있는 327조 2호를 너무 여러 군데다 쓰고 있어서 그 함정수사에 쓰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된다. 이거 대표적으로 사실은 그 재정 신청할 때 재정법원이 기소할 때 그때 뭐 절차 위반이 있으면 그때 공소기각 이거는 맞다는 거죠. 그건 그냥 절차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왜 실제로 재정 신청도 안 왔는데 공소기각했다. 이거는 당연히 이게 맞죠. 근데 기록을 자세히 보고 야 이게 기회제공형이야? 범위위반형이야? 이렇게 보고 할 때는 조금 이 327조 2호를 적용하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한 거고요. 첫 번째로 위법한 함정수사의 라는 제목으로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요. 여기 이제 총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자, 두 번째로 요거는 이것도 물론이지만 여러분이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사례 문제를 쓰실 때 이 실체 재판서를 쓰고 형식 재판서를 쓸 때 꼭 언급해 주시면 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인의 함정수 어떻게 할 거냐. 사인의 함정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인이 함정수한다,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이런 데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함정수사를 포함해서 위법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원래 수사기관한테 하는 얘기죠. 너는 정당하게 수사해, 적법하게 절차에 맞춰서 해라고 하는 건데 사인의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사인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인의 함정수사라는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가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판례가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었습니다.
되게 쉽지. 자, 사인의 함정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제 둘로 나누는 거죠. A, B 딱 이렇게 나누는 거죠. 딱 나눠가지고 A 이 사인이 수사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증거 능력 없어. 아주 간단하게 푸는 거죠. 수사기관과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사인의 함정수사라고 보는 거죠. 자기가 혼자 한 거죠. 사인의 함정수사니까 얘는 증거 능력이 있다. 사인의 함정수사 되게 많습니다. 특히 마약범이나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마약범은 지금 잡혀가 있다. 그러면 얘가 뭐 수사할 때 마찬가지지만 얘들은 공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공적을 쌓으면 수사할 때 좀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설령 기소되고 재판받더라도 공적이 쌓여있으면 양형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인들이 함정사를 합니다. 자기가 마약 한 명을 더 한 명 찔러주는 거죠. 내가 가서 야 마약 좀 줘봐. 할 때 얘를 잡아갖고 얘를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인의 함정사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수사기관과 직관적 관련이 있다. 그럼 이거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보는 거고 관련 없이 자기 혼자 했다. 나 혼자 전혀 수사기관은 전혀 모른다. 이럴 때에는 이 증거 자체는 증거 능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이제 사인이 위협하게 수입한 증거. 요거는 단순히 이제 함정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사인의 위법 수입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한번 정리를 한번 딱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판례가 싹 모아서 정리를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주로 법률 규정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의 위증으로 문제가 되는 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A번 여기 잘 아시는 통신비밀보호법이죠. 통신비밀보호법. 타인 간에 공개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놓고 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항상 사인의 위증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처벌되느냐? 처벌되죠, 그죠? 통신비밀보호법 3조 위반으로 처벌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형사처벌로 개입되죠. 처벌되고 나면 이 친구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거, 이 증거 능력 있습니까? 두 번째 증거 능력. 증거 능력 없습니다, 그죠? 이 법에 나와 있죠, 그죠? 어디? 통신비밀보호법 4조. 얘는 3조. 누구든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된다. 그건 증거 능력 없다. 일단 나와있죠. 그래서 도청이나 감청, 도청한 경우. 첫 번째겠죠. 사인이 위조 중에 도청. 요건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B번. 해킹. 해킹이죠. 해킹은 해킹 어디 나오죠? 요거는 정보통신망법이죠.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가 그거죠. 망법. 망법에 보면 해킹을 하면 처벌합니다. 그죠? 처벌은 오케이. 처벌엔 문제가 없다. 근데 처벌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러니까 남의 사인이 남의 컴퓨터 들어가고 뭐 뇌물수수한 거 이런 거를 끄집어 온단 말이죠. 컴퓨터 침입죄로 요거는 처벌을 합니다. 형사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해킹해온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불법 정보가 되면, 그러니까 자 해킹을 해온 기록 이것 자체가 증거 능력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킹해서 갖고 온 자료는 증거를 못 쓴다. 이 규정이 없어요. 요 위에 같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그 해킹해 온 게 불법 정보라면 그게 불법 정보라면 그거를 유통하면 또다시 처벌됩니다. 이게 불법 정보라면. 근데 해킹해서 얻은 자료는 불법 정보가 아닙니다. 그거를 유통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예 불법 정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킹 자체는 나쁘지만 해킹해서 갖고 온 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든지 해킹해서 갖고 온 거는 불법 정보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자체에 반대 해석하면 요거는 증거 능력 있다 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물론 아직까지 이게 판례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킹해서 망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 그래서 이 증거 능력 규정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판례를 기다려야 되겠죠. 법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판례를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보시다가 이 해킹의 증거 능력 규정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쨌든 법에서는 지금 아무 얘기가 없는 거죠. 세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촬영도 동영상 촬영, CCTV 촬영. 이거 어디 있느냐? 요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에 25조에 보면 동영상에 대해서 쫙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 수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동영상에 대해서는 자, 제가 CCTV를 놓고 찍는 거죠. 먼저 공로, 바깥에 사람 다니는 공간 거기다가는 개인이 설치하면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하려면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범죄 수사를 위해서거나 화재 진압을 위해서거나 교통 단속을 위해서거나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공로에다가 개인이 이 동영상 교체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실내에다가 우리 집에 우리 가게 오케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깥에다가는 제한이 있다 법에. 내가 그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나는 안 된다. 안에다가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어디는 안 되냐? 화장실 이런 데 안 됩니다. 남의 사생활에 관련된 거. 내가 무슨 사우나를 하고 있다. 그럼 탈의실에다 가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 가면 남의 너무 중요한 정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녹음도 안 됩니다. 녹음은 바깥이든 안쪽이든 다 안 됩니다. 그 세 가지. 공로에서는 안 된다. 내분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것은 안 된다. 녹음은 양쪽 다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25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공간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처벌됐냐? 처벌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인데 요건 또 웃깁니다. 또 요거는 공로에 아까 바깥에 안 된다고 했죠. 거기 설치하면 요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녹음을 한 거 아까 녹음은 바깥에 안 된다고 했죠. 요거는 처벌입니다. 형벌입니다. 형벌되고 하나 추가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 방향을 바꾸거나 조작하는 거 요것도 처벌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 처벌 규정에 보시면 따로 있습니다. 25조 그냥 공로에 한 거는 과태료다. 그 나머지는 녹음이거나 조작하거나 이거는 처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이라고 써 있지만 증거 능력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개인이 동영상 찍은 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 없다 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반대로 해석하면 법률상으로는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 이것도 역시
판례의 사인의 위수증에 대한 판례를 기다려봐야 된다. 또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얘가 아주 특별한 규정인 거죠. 아예 증거 능력. 도청에 대해서는 대화자 사이의 비밀의 도청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 없음을 이렇게 딱 써놓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법도 써줬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킹이나 CCTV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인의 위수증이지만 법률로 명문으로 증거 능력 없다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사인의 위수증에 대해서는 판례가 법률뿐만 아니라 판례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사인의 위수증을 일률적으로 308조의 이처럼 나쁘다라고 하지 않을 거다. 왜? 그건 수사기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인도 자기 권리가 있으니까 피해자가 찍거나 뭐 해킹하거나 얼마 그 자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익 형량을 할 거다. 이걸로 인해서 범죄를 처벌하는 효과하고 이거를 인해서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효과를 이익 형량에서 할 거다. 그런 내용의 판례가 나온다면 얘들도 나중에 다 정리가 되겠죠. 증거능력, 인일적 문제. 이상입니다.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요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가 공소기각이냐, 아니면 실치재판이냐. 사인의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판례가 나와 있고, 기타 사인의 위수증에 대해서는 법률만 나와 있고 아직 판례가 명확하게 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요까지 쭉 섞으면 얼마든지 시험에 뭐 체포부정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중요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정리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그 4페이지에 뭐 약간 여백이 있죠. 뒷부분에 거기다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수사의 개시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수사의 개시 내용도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